네. 자, 간밤에 유럽 증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금리에 대한 이런 압박을 받게 되면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이 드러났는데요. 우선은 유럽 상황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캐스터, 유럽에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유럽 증시는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감이 역시나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다시 한번 가했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92% 하락하면서 4,129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독일의 분트츠 10년물 금리가 전날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소폭 후퇴했습니다만 여전히 12년 내에 최고치 근방에 머무르는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날 유로존 국채금리도 전반적인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럽 증시에서는 명품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리치몬트 그리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주가는 각각 2.2% 그리고 1.5% 내리면서 주가에도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0.9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89달러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이 시간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90.54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최고로 봤을 때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로이터 통신 및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 수요 위축 우려를 누르면서 소폭 반등했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타이트한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90달러 선을 웃도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최대 셰일유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콘티넨털 리소시스의 더그 롤러 최고 경영자는 신규 시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더 강한 유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새로운 탐사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120달러에서 150달러 선까지 국제 유가가 치솟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 선물 가격도 1% 가까이 되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전달해 주시죠. 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년 내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고 특히 다우지수는 1.14% 하락했고 장중한 때 41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3월 이후 1일 기준 최대 낙폭을 보였으며 S&P 500은 1.47%, 나스닥은 1.7%, 러셀 2000은 1.2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하면서 시장은 달러 강세가 이어진 점도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많은 채권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월까지 추가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금리 인하 시작 시점 역시 내년 여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9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4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가운데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월에 108.7 대비 5.7%가 하락한 103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105.5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컨퍼런스 보드 측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정치권의 예산 교착에 따른 정부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베어드가 이번 분기 출고 대수가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설정하고 목표 주가를 전일 종가 대비 42%가 높은 30달러로 제시한 데 따라 전기 자동차 업체인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5.3% 상승했던 반면 부진했던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 하향 제시 여파로 로드 아일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품 유통업체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는
27% 급락했으며 오늘 전 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시장의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표 VIX가 13% 급등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58%, 달러 인덱스는 0.1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주택가격 지표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는 소식입니다. 케이스실러의 7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을 추적하는 이 지수는 2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2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주택 구매의 수요는 줄었지만 가파른 금리 상승 탓에 과거 저금리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기를 꺼려하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인 가운데 주요 도시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 시카고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클리블랜드 역시 4%가 상승했던 반면 라스베가스는 전년 대비 7.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측은 주택시장 강세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성장세 약화 여파로 꺾일 수 있다면서도 이번 지표에 반영된 폭과 강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구애를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간 기준 연중 최대인 약 190억 달러가 유출됐다고 증권사 BofA가 보도했습니다. BofA의 마크 하튼의 전략가는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에서 189억 6천만 달러가 유출됐다며 이것은 2022년 12월 이후 주간 기준 가장 큰 폭이라면서 지난주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미국 시장에는 부정적이라며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내년 주식시장 역시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해 상반기 가장 놀라웠던 점이 경기 침체가 없었던 것이고 하반기에는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온라인 소매업체들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 횡포를 이유로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제소를 당했다는 뉴스로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 4% 급락해 125달러 9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FTC는 아마존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했고 판매자들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두면서 경쟁사들에게 해를 끼쳤다면서 아마존을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소했는데요. 리나 칸 FTC 위원장은 17개 주 법무장관 등과 함께 법원에 아마존이 입점 업체들에 대한 할인 억제 수단을 동원해 횡포를 저질렀다면서 아마존 프라임을 활용하려는 입점 업체들의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했고 아울러 입점 업체들은 아마존 플랫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의 광고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8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6의 감소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페이첵스 잉크, 워딩턴 인더스트리스,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HB 퓰러, 그리고 컨센트릭스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실적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1% 넘는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 1.31% 하락한 2,462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4,72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여기서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까지 큰 폭으로 집계가 됐는데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도 3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에서는 일제히 1% 넘는 약세 흐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15% 하락한 68,600원을 기록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71% 하락하면서 11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감산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지만 어제 시장은 워낙에 많이 흔들린 탓도 있었고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고 고금리 부담감이 지속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냉랭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셋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0.11% 하락하면서 약호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삼성 SDI는 0.19% 소폭 올라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0.79%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셋업체들 이번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지만 낙폭은 그 전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부에 가서는 낙폭을 일부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주춤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0.19%가량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0.27%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약호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1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함께 타격을 받았다라고 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강제 공급 과잉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약세 흐름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1%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차가 1.14% 하락했고요. 기아는 1.46%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까지도 탄력을 잃었는데 1.83% 하락하며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전 거래일 월요일 시장에서만 하더라도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지만 어제는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2% 넘게 밀려났습니다. 네이버가 2.66% 하락했고요. 카카오는 2.34%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하락한 데에는 여러 가지 악재 소식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빅테크 국감 출석 우려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전체 회의에서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 독립기업 대표와 카카오 VX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스크가 부각이 됐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상임위에서는 인터넷 기업 경영자들이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긴축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이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4.5%를 기록을 했다는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고금리 부담감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 하락했고요. 셀트리온도 1.94%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8거래일 연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1.35% 하락한 827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가 0.91% 상승하면서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0.91% 상승한 88만 8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 중반부까지는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조금 더 많이 오르려는 모습이 연출이 됐지만 막판에 가서 투자 심리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탄력이 다시 한번 둔화가 되면서 장중에는 91만 원 선 복귀를 했지만 결국에는 88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68% 하락한 25만 4,500원을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26만 원 선까지 내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낙폭은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 소재종에서는 LNF도 2.68%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 고평가 논란에 대한 리포트가 발행된 이후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도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HPSP도 2.69% 하락 마감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DX는 4.4%로 반등해 줬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1% 넘게 급락했습니다. 21.85% 하락하면서 63,300원을 기록을 했고요. 8만 원 선 지켜주나 했는데 결국에는 6만 원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JYP 엔터테인먼트와 SM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는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내주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1.15% 하락했고요. SM은 0.45% 하락하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봤고요. 이제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는 AI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AI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의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AI주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초기 투자금으로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향후 일정 조건에 따라 최대 4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국내 증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남성과 솔트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29.91%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29.96%의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이 남성 그리고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성은 아마존과 알렉사 오토 탑재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종목 내에서 이제 가온그룹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그룹도 29.89%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가온그룹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회사인 K퓨처테크가 KT와 함께 인공지능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솔트웨어와 가온그룹, 남성이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AI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셀바스 헬스케어도 7.14% 올랐고요. 그 외에 줌인터넷, 모아데이터, 코난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등 AI주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인데요. 셀레믹스가 5.44%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4,46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진 바이오팜도 3.79% 오른 가운데 카나리아 바이오도 4.45% 오른 4,69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한안면 소재의 한 양돈 농장에서 진행을 했던 상시 예찰 정밀 검사 과정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이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일부 확산이 되면서 셀리믹스라든지 전진바이오팜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식료품 업종에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농심이 4.9% 올랐고요. 삼양식품이 2.2%, CJ제일제당이 2.5% 오른 가운데 빙그레도 0.91% 올랐습니다. 그 외에 오리온의 경우에도 0.72%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음식료품 업종이 경기 방어주로 떠올랐다는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호평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먹태깡 판매 호조 및 라면 수출 성장 등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견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새우깡의 후속 제품인 먹태깡이 판매 호조를 기록하면서 스낵 매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라면 수요도 확대가 되면서 라면 수출이 두 자릿수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농심 쪽에서도 이렇게 4.9%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키움증권이 3분기 호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4개국에서 판매량 중심의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전사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